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룸 라이브의 구경호입니다. 5월 21일 화요일 오늘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혜병 특검법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두고 잠시 뒤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공수처는 오늘 대통령 경로설의 당사자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함께 불러 대질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희 현장 취재기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수 김호중 씨 소식입니다. 음주운전을 시인한 가수 김 씨를 비롯해 소속사 대표 4명이 출국 금지가 된 가운데 경찰은 또 다른 차량에서 블랙박스 메모리 칩이 없어진 사실을 확인하고 증거인멸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헬기 추락으로 숨진 라이시 이란 대통령에 대한 추모가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살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대통령 보궐선거일은 다음 달 28일로 확정이 됐습니다. 네, 저희 프레스룸 라이브는 60초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서 토론하시면요. 시청한 재미가 2배, 3배죠.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또 거부권. 윤석열 대통령이 잠시 뒤에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들어온 소식 보면요. 조금 전 국무회의에서 제2요구안이 의결돼서 윤 대통령의 최종 재가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이후 10번째 거부권 행사가 되는데요. 자, 어제 대통령실 앞에서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던 범야권은 총력 대응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자, 그럼 국회 연결의 반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영수 기자, 야권의 반응이 거셀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7개 야당 지도부는 어제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달려가서 최혜병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압박했는데요. 민주당 내에서는 특검법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시사하는 강경 발언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하지만 조금 전 국무회의에서 최혜병 특검법 제2요구안이 원안대로 의결됐고 이제 윤 대통령의 최종 재가만 남은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 행사가 되는데요.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 행사는 국민을 향한 전쟁 선포라고 경고를 날리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거부권 행사로 야당과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하면 민주당은 모든 방안을 강구해 국민과 함께 윤석열 정권에 총력 대응할 것입니다. 오후 2시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이 국회 본청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오는 25일엔 야권 정당들이 시민들과 함께하는 대규모 장외 집회까지 예고한 상황입니다. 야권은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특검법 재의결을 통과시키기 위해 막판 여론전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만약 특검법이 폐기된다고 하더라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할 전망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게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왜 수사 중인 사건을 가지고 정쟁에 몰두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다가오는 재표결 국면에서 이탈표를 최대한 막기 위해 내부 단속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네, 서영수 기자였습니다. 그럼 이 내용 저희 프레스룸 라이브의 정치 핵심 관계자분들과 함께 자세히 대담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관련 목소리를 낸 바 있고 어제 여야의 목소리도 서영수 기자가 전한 것처럼 많은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얘기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을 하겠습니다. 우리 국회가 젊은 군인의 비극적인 죽음을 정쟁에 이용하기보다는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에 힘을 합칠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의
명령이다. 최혜병 특검 즉각 공포하라. 온 국민이 반대하는 거부권을 기어이 행사한다면 역사의 심판을 결코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국민의 분노를 얕잡아 보는 것은 정권 몰락의 지름길입니다. 대통령 거부권을 협상카드로 쓰라, 이런 취지의 말을 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야당과의 전면전을 부추긴 것 아니겠습니까? 민심을 거역한 권력 남용은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인내심을 또다시 시험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네, 이종훈 실장님, 공수처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고요.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한 법안이 상권 분립이다, 이런 게 대통령실의 판단입니다. 네. 어쨌든 잠시 뒤면은 대통령이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일단 이렇게 여론 악화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윤석열 정부는 언제나 원칙을 굉장히 중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원칙이 뭐냐면 특검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특검은 기존의 어떤 수사가 미진하거나 혹은 국민의 감정에 법 감정에 어긋나는 그런 비상식적인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그때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여야가 합의해서 그런 특검을 세워서 이 수사를 제대로 다시 점검해 본다. 이게 특검의 취지라면 네. 지금 공수처가 수사를 박차를 가고 있습니다. 아까 리포트에서도 밝혔지만 오늘 김계한 전 해병대 지금 현 해병대 사령관을 비롯해서 많은 관계자들을 지금 소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소환 중인 수사의 결과를 봐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건 특검이라는 건 어쨌든 정치적 중립성 때문에 여야가 합의에 의해서 사실 나와야 되고 또 특검인을 뽑을 때도 추천 과정에서 공정해야 되고 그리고 일단 피의사실 공표도 없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특검이 추진되어야 된다. 이게 지금 정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절차를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고. 네네. 일단 장윤주 부위원장님, 일단은 야당은 총력전 예고한 상태고 일단은 어제 보니까 탄핵 얘기까지 언급했는데 이 사안 두고서 일단 탄핵 언급까지 갈 사안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탄핵을 시사하는 그런 취지의 강경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는 또 강한 입장들 갖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건 두 가지로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민주당에서 그리고 이제 야권에서 왜 최혜병 특검법을 이렇게까지 주장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공수처가 가진 한계 때문입니다. 물론 공수처가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평가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공수처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 기소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또 수사만 하고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검찰로 다시 사건을 넘겨야 되는 상황인데요. 과연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최혜병 특검법, 그러니까 이 최혜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 사건들이 국민적인 눈높이에서 신속하게 빠르게 해결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 특검을 발의해서 그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3개월 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빠르게 하는 것이 낫다라는 판단이고요. 또 그럼에도 두 번째로 대통령이 이제 결국에는 거부권을 행사하시는 건데 과연 대통령이 제2요구권이 헌법상에 규정돼 있다라고 해서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법안이든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전문가들끼리도 얘기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최혜병 특검법, 결국 이 최혜병 사건과 관련해서는 대통령도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의혹의 한 축입니다. 이른바 VIP 경로설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시는 것, 이해충돌의 소지는 없느냐에 대한 문제제기 있습니다. 따라서 거부권 행사 자체가 위헌적이거나 또는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자체가 적절한가에 대한 논의로 계속해서 나갈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계속해서 강경한 발언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종훈 실장님. 어쨌든 네. 25일이죠. 이번 주말입니다. 야당 쪽에서는 대규모 장애 집회 온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탄핵 마일리지 쌓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탄핵 언급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탄핵이라는 것은 이
경계를 삼는 칼입니다. 칼이 칼집에서 나왔을 때는 사실 그 권위가 없어집니다. 칼이 칼집에 꽂혀 있을 때 이 경계를 삼아서 무엇인가 위헌적이거나 위법적인 걸 하지 말아야지라는 그 상징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어떠한 일이라도 다 칼을 칼집에 뽑아서 휘두르다 보면 이 권위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했을 때 탄핵이 기각된 결정문을 보면 헌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6가지의 사유가 전부 다 합당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명시를 해요. 하지만 마지막 그러나 이것이 타면에 이를 만큼의 위헌적이거나 위법적이지 않으므로 예. 기각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만큼 엄중한 사안에서 엄중하게 탄핵을 쓰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공수처 말씀하셨지만 공수처 그렇다면 패스트트랙까지 해갖고 왜 만들었습니까? 200억 원의 지금 예산이 낭비되는 것 그것 자체가 지금 민주당이 만든 법안이에요. 그렇다면 공수처를 없애는 게 차라리 낫고요. 두 번째, 지금 이 10개 법안이라고 하지만 9개 법안 다 보시죠. 양곡관리법부터 간호법부터 쭉 보면 뭐가 문제냐면 그러면 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소수당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도 않고 또 의원 꺼주기, 위장 탈당까지 시켜가면서 그렇게 편법으로 다 통과시킨 거를 민주당 뭐라고 합니까? 적법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권리를 다 제대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똑같이 거부권 역시 명시되어 있는 그런 권리를 사용했을 뿐입니다. 예. 모든 것들은 여야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원칙을 저버린 민주당은 자신들은 정당하고 대통령의 거부권만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하나가 공통점이 있네요. 공수처가 존재 의미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자 장윤주 부위원장님 어쨌든 일단 야당에서는 21대 국회 거의 마지막 본회의입니다. 28일을 일단 특검법 재의결 처리 DD를 잡고 있는데 일단은 현재 의석상 여권에서 17표 이탈표가 나오면 뭐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통과될 수 있는데 어쨌든 거부권이 무력화된다 이 얘기인데 이탈표가 여권에서 국민의힘에서 나올 거라고 민주당에서는 기대하고 있습니까? 일단 안철수 의원은 본인이 계속해서 재표결이 된다면 찬성표 던지겠다라고 공언하고 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최소 한 명 안철수 의원만큼은 지금 재표결에서 찬성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말고도 지금 공식적으로 그럼 16표가 더.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는 여권 내의 다른 의원들도 분명히 이탈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그 숫자가 17표에 달하지 않더라도 결국 이 표결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에서 뭐 이른바 이탈표가 몇 표가 나왔는지 사실 계산해 보면 쉽게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 숫자가 이야기하는 함의가 있고 그 메시지가 있는 것인데 그 숫자만으로도 그러니까 이탈표가 상당표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용산 대통령실의 권위가 흔들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 표가 만약에 8석을 넘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시다시피 22대 국회에서는 8표만 이탈표가 나오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될 수밖에 없는 의석수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징적인 표 8석을 넘느냐 안 넘느냐 그것에 따라서 사실 이 재표결이 가결되느냐 부결되느냐만큼의 큰 후폭풍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특히 이번 재표결 결과에 따라서 지금 사실 추경호 원내대표가 신임 원내대표가 되고 나서 가장 많은 힘쓴 부분이 내부 표단속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내부에서 이탈표를 방지하는 움직임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그럼에도 이탈표가 상당 숫자 나온다라고 한다면 사실 국민의힘에서도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굉장히 큰 혼란이 있을 것이다 예상됩니다. 예. 어쨌든 이탈표 얘기를 한번 더 나눠보면은 일단은 21대에서 22대로 이제 국회가 넘어가서 의원들 구성도 좀 달라질 거고요. 국회 초기이기 때문에 뭐 내부 결석이 국민의힘에서 더 단단해질 수도 있는데 일단 22대에서 8명만 이탈해도 거부권이 무력화된다. 이동훈 실장님은 8표가 더 나올 거라 보십니까? 22대 국회에서? 22대 말씀이시죠? 예. 이번 5월 28일 넘어가고. 말고 저는 5월 28일에는 이탈표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거의 없을 왜냐하면 것이다. 이제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번 총선 결과가 역대 보수 정당에서 가장 잡음이 없었던 결과예요. 물론 패배는 했지만 그러나 아이고 나를 이렇게 잘라버렸어 하고 이제 원한을 갖는 그런 정도 분당 수준의 어떤 그런 공천 파동이랄지 그런 거 그런 없었다. 파동이 크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불참하는 그런 의원들이 있어서 이게 정적수 내지는 재석이 낮아질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석은 좀 다를 겁니다. 하지만 22대 국회는 사실
진짜 달라질 거예요. 8표라는 그런 문제, 그리고 20대 국회는 사실상 전혀 다른 지형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어떤 지형일까요? 그렇죠? 일단 민주당이 훨씬 많고요. 또 민주당의 어떤 목소리가 높아질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당 지지율이 굉장히 관건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6월 상황부터 6월은 굉장히 큰 어떤 이 탄핵 추진 움직임부터 시작이 될 거고요. 그럴 와중에서 정말로 전당대회에 출마할 사람들이 중진 의원들이 어떻게 지금 20대 국회를 열어갈 것이냐, 윤 정부와 어떻게 각을 세울 것이냐, 이런 전략 속에서 포지셔닝 한다면 그들 중에 8석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잠시 뒤에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들어온 소식 보면요. 조금 전 국무회의에서 제2요구안이 의결돼서 윤 대통령의 최종 재가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이후 10번째 거부권 행사가 되는데요. 자, 어제 대통령실 앞에서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던 범야권은 총력 대응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자, 그럼 국회 연결에 반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용수 기자, 야권의 반응이 거셀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7개 야당 지도부는 어제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달려가서 최혜병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압박했는데요. 민주당 내에서는 특검법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시사하는 강경 발언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하지만 조금 전 국무회의에서 최혜병 특검법 제2요구안이 원안대로 의결됐고 이제 윤 대통령의 최종 재가만 남은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 행사가 되는데요.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 행사는 국민을 향한 전쟁 선포라고 경고를 날리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거부권 행사로 야당과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하면 민주당은 모든 방안을 강구해 국민과 함께 윤석열 정권에 총력 대응할 것입니다. 오후 2시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이 국회 본청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오는 25일엔 야권 정당들이 시민들과 함께하는 대규모 장외 집회까지 예고한 상황입니다. 야권은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특검법 재의결을 통과시키기 위해 막판 여론전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만약 특검법이 폐기된다고 하더라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할 전망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게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왜 수사 중인 사건을 가지고 정쟁에 몰두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다가오는 재표결 국면에서 이탈표를 최대한 막기 위해 내부 단속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안 나가. 예, 주제가 안 나갑니다. 장가희 기자, 누가 어디로 안 나간다는 거죠? 바로 조정훈 의원인데요. 총선 실패 이유를 찾고 기록하는 백서지필의 책임자가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내비쳐서 이 심판이 선수로 뛰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특히나 총선 참패 원인으로 한동훈 전 위원장의 이 책임을 부각하고 또 이를 자신의 당권 도전의 발판으로 삼으려 한다 이런 논란이 커지자 결국 확실히 해두겠다면서 조정훈 의원이 당대표에 출마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백서를 만들고 있는 자신의 의도와 목적이 왜곡되지 않도록 지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사실 조 의원은 총선 전만 하더라도 한동훈 위원장을 추켜 세우면서 굉장히 친분을 과시했었는데요. 총선 이후에는 뉘앙스가 많이 달라졌죠. 이 모습 한번 비교해 보시죠. 저희는 뭐 짠한 척도 안 해요. 그냥 담백한 사람이고 네. 워딩에 있어서 굉장히 담백하다. 그리고 이렇게 스핀을 걸거나 이게 어떻게 퍼지겠지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인상을 좀 깊게 받았어요. 제가 아는 한동훈 장관은 담백한 사람이에요. 진짜로. 네. 술도 안 하잖아요. 예. 한 번은 식사를 하는데 제로 콜라
세 개. 네. 6캔을 둘이 남자가 먹고 끝냈어요. 본인이 책임이 있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에서 그 다음날 사퇴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한동훈 책임론 책임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부정합니까?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권 정당, 재집권할 수 있는 정당으로 만드는 게 제 목표고요. 그 가운데 제가 뭐 빗자루를 쓸어야 된다든지 문을 열어야 된다든지 어떤 역할이 필요하다고 당원들께서 말씀하시면 뭐 해야겠죠. 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이 상황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장현주 부위원장님, 일단은 조정훈 의원이 한동훈 전 위원장 보고 담백한 사람, 담백하다 한 4번 얘기했었습니다. 작년 11월에. 근데 지금은 총선 책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몰아세우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브로맨스가 깨진 것 같습니다. 이 당권 두고 경쟁하는 좀 분위기인데 조정훈 의원이 일단 한동훈 위원장을 견제한 걸까요? 아니면 뭐 당을 살리자는 차원에서 순수한 의미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글쎄요, 이제 많은 국민들 보시기에는 조정훈 의원의 발언이 사실 총선 전과 후가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조정훈 의원은 전당대회 출마하지 않겠다, 나가지 않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입장은 밝히기는 했지만 그 입장을 밝히기 전까지는 사실 조정훈 의원이 전당대회에 마음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력한 또 견제자라고 할 수 있는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 나름 견제구를 날리고 있다라는 평가까지 나왔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백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많은 회의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지난 총선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민심을 아직까지 국민의힘이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고 왜 참패했는지 원인조차 모르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총선이 4월 10일이었거든요. 오늘이 5월 21일입니다. 그래서 한 달이 훌쩍 지났는데 아직까지 총선 백서도 완성하지 못하고 그 어떤 큰 틀도 나오지 못한 것 같아서 저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그 과정 자체에서 백서를 특위위원장이 객관성 자체에서 좀 의심받는 그런 이야기들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이 백서가 완성이 된다고 한들 과연 국민의힘 내부에서 얼마나 권위 있는 백서가 될지 그런 부분이 좀 의문이 듭니다. 뭐 이미 백서의 의미가 퇴색됐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뭐 조 의원이 진작 불출마 입장 밝혀서 했는데 이제야 나눴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얘기를 듣고요.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서 TF의 장인 조정훈 의원의 출마가 당대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TF 계속 얼룩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전히 나 당대표 출마 안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백서 TF는 끝까지 하겠다. 뭐 이건 뭐 외풍이 없다. 뭐 이렇게 입장 정리가 벌써 나왔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총선 백서는 정치적 수명을 다 했다고 봅니다. 저는. 정치적 수명을 이미 다 했다. 이미 파산 선고를 당했다. 당 내부로부터 불신임을 당했다. 백서가 흰백자 쓰잖아요. 화이트 페이퍼예요. 그거 왜 굳이 흰백자를 쓰겠습니까? 깨끗하고 투명하게 하라고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백서라는 의미에는. 근데 이게 뭐 백서가 아니고 뭐 누구에게 막 책임 추궁하고 뭐 따지고 뭐하고 정치적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이 흑서가 돼버렸어요. 백서가 아닌 흑서가 이미 돼버렸고. 네, 백서가 아니라 흑서가 됐다 이런 얘기까지 마지막으로 들어봤는데 자, 이종훈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백서는 뭐 저 멀리 간 것 같습니다. 얘기는 일단은 조정훈 의원이 애초에 당대표 출마를 염두에 뒀던 걸로 보십니까? 아니면 뭐 순수한 의미로 보십니까?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글쎄요, 뭐 그것을 뭐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상당히 이 당대표나 혹은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할 그런 의지는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가지죠. 보통 판사는 뭐로 말합니까? 판결문으로 말합니다. 중간에 재판 과정에서 어떤 특정한 피고인 측을 편들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분의 판결문을 믿질 않아요. 신뢰가 떨어지죠. 그러면 그런 어떤 자신의 의견을 미리 얘기하지 않고 판결문에 어쨌든 모든 결론을 담습니다. 검사는 뭐로 말합니까? 공소장으로 말합니다. 말을 안 해요. 그런데 지금 백서 TF 위원장은 백서로 이야기해야 돼요. 백서에 이런 어떤 내용. 근데 중간에 누가 잘못이 있다, 누가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미 위원장이 어떠한 편견을 갖고 있다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더군다나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당대회에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당사자가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부터 어떤 의도를 갖고 있다. 어떤 의도? 자신이 출마할 생각. 그러니까 자신의 잠재적인 경쟁자를
진입을 막기 위해서 TF라는 직위를 이용한 게 아니냐라는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의혹을 이미 받고 있는 상황. 그래서 지금에야 뭐 당대표를 내려놓겠다고 하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한 말은 쓸어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백서 자체가 오염됐다. 백서가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걸 신뢰할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조정원 의원하고 친했지만 지금은 깨진 것으로 보이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한번 행보도 볼 텐데 일단 저희 MBN 취재기자 얘기로는 출마 결심을 좀 많이 굳힌 것 같다, 나올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어제 좀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장가 기자 한번 소식 좀 전달해 볼까요? 네, 우선 한 언론에 따르면 한동훈 위원장이 당심과 민심이 부른다면 전당대회에 출마한다는 뜻을 측근들에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후에 또 다른 보도에서 한 전 위원장이 직접 측근의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또 일각에서 한 전 위원장이 뭐 유튜브를 준비한다더라, 또 북콘서트를 준비한다더라 이런 말도 계속 나왔는데 이마저도 사실이 현재까지는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종근 실장님 일단은 뭐 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 뭐 이런 얘기를 행보를 두고서 어느 정치인이 떠오른다 이런 얘기를 한간에서 좀 하긴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소문만 무성한데 일단은 안 한다고는 안 했습니다. 한다고 했지는 않았지만 안 한다고는 안 했는데 출마 여부를 확실하게 좀 밝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게 지속되면 말씀하셨듯이 간을 본다라거나 네. 아니면 상당히 이 어떤 정치적인 어떤 뭐 밀고 당김을 한다거나 노회한 정치인들이 하는 것을 왜 따라하느냐 이런 비판이 나올 거예요. 네. 저도 지금 우려되는 건 이겁니다. 이전에 핵관이란 말이 등장하잖아요. 네. 그 전에는 친 이렇게 하다가 무슨 핵관. 왜냐하면 본인이 얘기 안 하고 가장 가까운 핵심 관계자가 대신 이야기하는 정치. 그래서 이제 핵관이라는 것이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도 사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정치에 이력이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정치적인 세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거든요. 때묻지 않았다, 참신하다, 그리고 홀로 어쨌든 모든 것들을 다 지금 이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갑자기 친한이라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모든 게 다 준비돼 있다, 유튜브도 준비돼 있고 또 뭐 북콘서트도 한다라고 대신 이야기하는 그런 보도들이 쌓여갈 때. 사실상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미 다 세력화했구나. 자기 세력을 다 만들어놨구나. 이렇게 지금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앵커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확실하게 들고 남이 뚜렷해야 돼요. 들어가고 나가는 것. 즉 들어오고 싶다면 어떤 이유에서 난 들어가겠다. 그리고 들어온 모든 책임은 그 이후에 벌어진 책임은 내가 지겠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해야지 여기서 계속 측근 정치처럼 보여지면 이게 때문 없구나. 기득권이랑 똑같구나. 이런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부위원장님 일단은 한 전 위원장이 책을 쓰기 시작했다. 뭐 여기 다 해주셨습니다. 유튜브 하겠다. 네. 이런 게 뭐 당권 도전하고 연관이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뭐 책을 집필한다, 뭐 유튜브를 한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어떤 게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번 전당대회에 등판하는 것만큼은 이제 거의 확실해지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걸 공식적으로 발표만 남았다라고 저는 보이는데요. 결국 이 공식적으로 아직 발표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뭐 저는 이제 소위 비유를 하자면 남은 총알이 한 방밖에 없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뭔가요, 생각합니다. 한 방? 왜냐하면 그동안 사실 총선 과정을 거치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산들이 많이 소비가 됐거든요. 이제는 정말 총알이 한 발만 남은 것 같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 만약에 출마를 했는데 혹시라도 낙선을 했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낙선한다면. 그렇죠. 그리고 이 전당대회에 진짜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또 십자포화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것이 이 총선 책임론에 대해서 공개적인 비판 많이 받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런 비판 속에서도 본인이 살아남고 만약에 전당대회에서 승리한다라고 한다면 총선 패배론을 그리고 이 책임론을 어느 정도 극복해낼 수가 있을 텐데 만약에 전당대회에서 낙선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제 정치권에서는 좀 잊혀질 수도 있는 것이고 사실 그 정치인으로서 더 성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스텝이 꼬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전 위원장으로서는 본인이 전당대회에 나가서 당선될 수 있을까 이 가능성을 제일 많이 고려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설상가상. 자, 음주운전을 시인한 가수 김호중 씨 속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도 없이 나오는데, 그리고 어제는 관련 CCTV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자, 장가 기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매니저 대리 자백이 뭐 오로지 매니저의 뜻이고 본인은 이 사실 몰랐던 것처럼 말했는데, 일단 김 씨가 어제 보면은 매니저의 대리 자수도 애초부터 알고 있었다, 이렇게 좀 밝혀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매니저가 거짓 자수를 할 때 김호중 씨가 원래 입고 있었던 옷까지 경찰서에 입고 나갔거든요. 예. 사고 후에 매니저가 김호중 씨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예, 영상 볼까요? 똑같은 네, 옷입니다. 지금 저게 사고 이후에 이제 김호중 씨의 전화하는 모습이었고요. 지금 왼쪽에 보시면 또 두 남성이 걸어가는데요. 자, 저 남성의 모습은 아까 저 김호중 씨의 모습과 조금 그 몸집이 좀 다른 게 느껴지십니까? 그러네요. 김호중 씨의 오른쪽에 있는 김호중 씨 모습은 조금 더 체격이 크고 왼쪽에 아까 비교 영상으로 나왔던 걸 다시 보시면 분명 몸집이 좀 김호중 씨와는 다른 게 다른 사람 확실히 같습니다. 느껴지실 겁니다. 네, 저게 김호중 씨가 음주 사고를 낸 1시간 후 현장에서 200m쯤 떨어진 골목길로 남성 2명이 걸어가는 모습인데, 자, 그 김호중 씨가 입었던 상의를 입고 있죠. 자, 이 두 사람은 주차장에 서 있는 김호중 씨의 사고 차량으로 가서 찌그러진 차량 앞면을 살펴보고 함께 타고 자리를 떴다고 하는데요. 네. 그리고 1시간 뒤에 해당 매니저가 이 대리운전을 불러서 사고 차량을 몰고 경찰서에 찾아가 자신이 사고를 냈다, 이렇게 자수를 했습니다. 소속사 측에서는 운전자 바꿔치기, 그리고 운전자 이 바꿔치기가 대표와 매니저의 선택이라 했지만, 결국 김호중 씨의 변호인은 김 씨가 이 매니저가 경찰에 대신 출석할 것을 알고 옷을 바꿔 입었다, 음주, 운전자 바꿔치기, 도주까지 다 시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어쨌든 CCTV 영상이 공개된 시점, 그리고 김호중 씨 측이 매니저 대리 자백을 애초부터 알고 있었다고 시인한 시점, 이게 좀 맞물리는 것 같은데, 이웅혁 교수님은 이 연관관계가 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이게 일정한 패턴이 좀 발견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어떤 패턴입니까? 기획사의 그 대응이, 좀 바꿔 얘기하면 똑 떨어지는 CCTV 영상 등이 나오게 되면 예. 그 사실에 대해서는 결국 시인을 하는 이런 패턴이 있는 것이 아닌가. 밝혀지면 자백할 수밖에 그렇죠. 없다. 그 전까지는 철저히 부인을 하다가 잡아떼다가. 네, 결국은 이제 부인하지 못하는 상황에 도착이 되게 되면 결국은 인정해버리는. 뭐 예를 들면 뭐 국가수의 음주 대사체 결과가 나오니까 사실 이 상황에서 음주를 했다고 소변에서 나왔다. 소변에 나온 것 자체는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답변하게 되면 우연인지 모르지만 저 CCTV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보는 순간 저것을 부인을 할 수는 이제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옷도 뭐 동일하고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이고, 그러면 사실상 저게 그 공무집행 방해를 함께한 공범 아니냐, 뭐 이런 또 우리가 평가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대목이기 때문에 결국은 선제적으로 진정 어린 마음으로 모든 것을 인정하고 밝히기보다는 부분 나오는 상황만 축소지향적으로 인정하려고 하는 그런 패턴이 아닌가, 그런 평가를 해봅니다. 예. 자, 증거인멸 혐의, 이것도 한번 알아볼 텐데, 자, 장가 기자, 보면은 뺑소니 차량의 메모리 카드가 파손됐다. 이건 저희가 한번 진작에 한번 전달드린 바가 있고, 또 지금 또 보면은 경찰이 또 다른 증거인멸 수사하고 있다. 저희 MBN이 보도하기로 했는데 어떤 내용이죠? MBN 취재 결과 김호중 씨가 이게 사고 당일 오후 스크린 골프장에서도 술을 시켰고 또 식당에서도 술을 시킨 정황이 확인이 됐습니다. 예. 또 이후에 대리기사를 불러서 유흥주점으로 갔죠. 자, 또 유흥주점에서 집으로 갈 때도 대리운전으로 갔고요. 이때 탄 BMW 차량은 김호중 씨가 사고를 낸 SUV 차량과 또 다른 차량이거든요. 그런데 경찰이 이 BMW 차량에서 블랙박스 SD카드가 없어진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일부러 없앴는지, 원래 없었던 건지 등을 놓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요. 자, 당시 이 차량을 본 건물 관계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BMW를 그 김우중 씨가 운전하고 오시고 또 두 분이 타고 오셨는데, 가실 때는 그 BMW를 대리기사가 하고 갔어요.
네, 쭉 보셨는데 사실 이 내용을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 관련 소식 전해드리면서 이윤욱 교수님이 지적하신 부분이고 이거 똑바로 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제 결과가 나오고 있다, 수사하고 있다는 부분인데 어쨌든 의도적으로 없앤 거라고 하면 의도가 좀 뭐라고 봐야 됩니까? 결국은 그 술을 먹고 그 상태가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를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쉽게 보게 되면은 지금 김호중 씨가 실제 얼마만큼 음주를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주변인들과 함께 우리가 그 사회말로 1차, 2차, 3차까지 사실 한 셈이죠. 그러니까 뭐 소주 7병에서부터 5명이다 그러면은 평균적으로 만약에 그냥 생각해 보게 되면 뭐 우리가 양을 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러한 내용들이 지금 이 검은색 승용차 안에 그 메모리 칩에 다 영상이 찍혔을 가능성이 큰 거죠. 이를테면 술을 먹었을 때 했던 얘기, 언제부터 뭐 시작을 했다, 또 기타 술과 관련된 무슨 그 얘기들. 음성까지 들어갈 수 있다. 그렇죠. 음성도 들어가고 그 내용도 또 거기 있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어눌한 말, 표현, 더듬는 것뿐만이 아니고 거기 구체적인 그 내용도 함께 있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결국은 여러 가지를 부인한다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위드마크 공식 등에 관한 이 어느 정도의 협조를 김호중 씨가 할 수 있는가 등을 서로 간에 대조할 수 있는 중요한 뭐 증거가 되지 않겠는가.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김호중 씨 입장에서는 이것을 없애는 것이 본인의 그 양형과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범죄의 증거를 사실상 희석시키는 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일부러 없앴다고 한다면 그런 의도가 아닌가 추정해 봅니다. 예. 어쨌든 그리고 계속 지금 논란이 되는 게 말이 계속 바뀌고 있다 이 부분이기도 한데 자, 이고은 변호사님 일단은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는 정말 매니저가 독단적으로 이거를 벌인 일이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지만요. 그렇지만 이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고를 냈던 차량은 벤틀리 차량인데 사고 전까지 이용했던 차량이 BMW다. 이 사실을 이 김호중 씨가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매니저가 과연 그 사실을 알 수 있을까? 왜 그걸 얘기했을까? 사건 직후에 이제 김호중 씨가 매니저나 소속사에다가 사건 사실을 좀 알렸잖아요. 그러면서 아마 그날 있었던 일을 쭉 얘기를 하고 그때 당시에는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고 싶었고 처음에 부인했습니다. 그랬다면 음주운전 사실을 전부 다 은폐하기 위해서는 사고 당시뿐만 아니라 그 전의 상황에서도 음주운전을 시사할 수 있는 많은 증거를 없애야 됐다라고 판단했을 수 있고요. 따라서 김호중 씨가 그 BMW 차량을 내가 사고 전까지 이용을 했고 그 속에도 내 음주 관련한 정황에 대한 증거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소속사든 매니저든 그것을 없앨 생각을 과연 할 수 있었을까라는 점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매니저가 얻을 이익이 있을까? 이러한 행위로 인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결국 가수 김호중 씨나 소속사일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매니저가 독단적으로 결정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본다면 과연 이 증거인멸 행위를 누가 교사했을까에 대한 정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경찰이랑 말이 안 맞는 부분, 이 얘기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변호사님, 일단은 김 씨 측에서는 자진 출석하려고 했는데 경찰 측 사정으로 연기됐다고 했고 경찰 측에는 애초에 뭐 조율한 적도 없다 이렇게 좀 엇갈리고 있는데 이것도 뭐 말이 안 맞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뭐 어떤 전략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이제 김호중 씨가 자백을 했던 그 시점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9일이죠. 이번 주 일요일 창원 공연을 마치고 이제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서 이제 팬들에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너무 심경이 괴롭다라면서 수일 내로 경찰서에 출석을 해서 음주 사실 비롯한 사실들 있는 그대로 진술하겠습니다라는 입장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다만 출석 시점을 놓고 이제 김 씨는 내가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그날 바로 가서 조사를 받겠다라는 거였는데 경찰 측이 이제 여러 가지 사정을 들면서 연기했다라는 것이고 경찰은 이 출석을 조율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갑자기 조사를 희망한다 해서 그날 바로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근데 그 말은 맞거든요. 경찰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상태에서 서로 일정을 논의하고 출석을 해야 되는 거지 피의자 스스로가 오늘 조사를 받고 싶다고 해서 경찰이 무조건 조사를 해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야기가 됐느냐를 보면 계속 한간의 보도가 구속영장 신청 여부에 대해서 경찰이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혐의 인정으로 돌리면서 구속 가능성을 최소로 막기 위해서 이런 전략을 선택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좀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검찰이요? 구속 피할 수 있는 여건이 뭐 환경이 됩니까?
일단은 이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려면 사실은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해야 어허.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아하. 그러니까 저도 검찰에 있을 때 이 사람에 대해서 충분히 구속 사유가 있다라고 인정돼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피의자가 자백으로 돌아설 때 이거 영장 발부 가능성이 낮아지겠는데 하면서 영장 청구 여부를 다시 검토해 보기도 했거든요. 왜냐하면 혐의를 부인해야 도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주장에도 설득력이 더해지고요. 증거를 인멸했지만 앞으로도 인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라는 주장이 그렇군요. 논리상 통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변호인과 혐의 인정 전략으로 돌아서면서 수사를 이제라도 적극 협조하려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검사 출신의 예리한 분석이셨습니다. 자, 이 교수님, 그리고 이 와중에 사고 3시간 뒤쯤에 현장에 누군가 등장했는데요. 이게 김 씨 측 관계자는 얘기가 있고 만약에 또 이게 사실이라면 범인은 사건 현장으로 돌아온다. 이런 뭐 격언일까요? 명언일까요? 이런 것도 떠오르고 또 사건 은폐를 위한 조직적인 거 아니냐 이런 정황도 좀 생각이 들어요. 일단 그 기획사의 그 입장은 그 기획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자들이다. 예. 이렇게 그 부인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그 한 보도에 의하면 사고 발생 3시간 만에 어떤 사람들이 그 장소에서 일정한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얘기가 나온 것인데요. 네. 잠깐 이제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무엇인가 범행자는 그 상황이 어떻게 지금 전개되어 있고 내가 예상치 못한 것이 혹시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호기심 등 때문에 사건 현장에 일부러 돌아오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만약에 이제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마 혹시 관련된 증거물 같은 거를 회수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도대체 알 수 없는 상황이 혹시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상황 파악 차원. 그래야 사실 그 기획사가 만약에 관여가 됐다고 한다면 일정한 기획을 하고 작전을 하고 전략을 세우는데 중요한 정탐꾼 역할이 가능할 수가 있겠죠. 정탐꾼. 네, 근데 예. 꼭 이 사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전제 아래서 말이죠. 예. 그래서 과연 이 사람들이 또 누구이냐라고 하는 것에 피의자의 대상이 저는 혹시 될 가능성도 있지 않는가, 만약 사실이라고 한다면. 왜냐하면 이번 전반적인 그 사안을 조력을 한 그런 또 방조범의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서너 명의 매니저 뭐 둘 대표만이 이 사건에 관여한 것이 아니고 다른 플러스 알파의 인원도 정말 조직 차원에서 이 사안에 대한 대비와 대응을 하려고 했던 정황 증거가 될 수도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죠. 그렇군요. 장가 기자, 그리고 일단은 김호중 씨가 음주 사실을 시인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김호중 씨가 술을 마셨다는 동석자 진술도 일단 확보가 됐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김호중 씨가 음주를 했다고 밝히긴 했지만 이보다 앞서서 김호중 씨와 함께 술을 마셨던 복수의 동석자들이 김호중 씨가 술을 마셨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자, 이 부분은 김호중 씨가 음주 사실을 시인한 것과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게 김호중 씨는 뺑소니 사고 후에 이 구리의 한 호텔로 가서 이 호텔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서도 술을 사는 모습이 CCTV로 확인이 됐거든요. 자, 그래서 후행 음주, 그러니까 사고 후에 또 술을 마셨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그 전에, 그러니까 사고를 내기 전까지 얼마만큼 어떤 술을 마셨는지를 경찰이 제대로 파악을 해야 좀 더 세밀한 위드마크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또 조남관 변호사가, 그러니까 김호중 씨의 변호사가 당초 소속사에 보낸 입장문 초안에는요. 음주운전에 대해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해 보이므로 끝까지 다투면 무죄를 받을 수 있었다라고 썼던 사실이 알려지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사고 전에 술자리 참석은 직접 증거가 되기 어렵고 음주 수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때문이라도 경찰은 좀 위드마크 공식을 최대한 세밀하게 정확히 적용하기 위해서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사고 내고 나서 편의점 가서 또 술을 샀다.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한데 일단 이건 변호사님, 장가 기자 얘기 쭉 다시 한번 이어가면은 위드마크 공식 적용한다 해도 술을 마셨다 해도 무혐의가 나올 수 있다 이 얘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사고를 냈을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어야 되고 정확히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지가 특정이 되어야 음주운전으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 보시면요. 뭐 0.03부터 0.08까지는 뭐 어느 정도의 형량, 이렇게 각 구간별로의 형량이 다 다르게 되어 있기 예. 때문에 특히나 그 혈중 알코올 농도를 특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김호중 씨가 경찰에 출석했을 때 음성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음주에 대한 어떤 수치도 없는 상황에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다 해서 그 결과를 과연 신빙성 있게 법원이 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무혐의 가능성, 무죄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아니 사고를 내고 왜 또 캔맥주를 샀어라고 생각하실 그러니까요. 수 있는데 이 부분입니다. 내가 사고를 내고 이미 수시간 동안 있다가 나중에 경찰서에 갈 것을 예정한다면 내가 사고 이후에 술을 마셨다라는 게 편의점 CCTV에 찍혔습니다. 그러면 사고 이후에 몇 시간이 흘려서 경찰서에 갔을 때 훅 불었을 때 0.08이 나왔다라고 하면 그게 사고 직전에 마신 술 때문에 그런 건지 사고 직후에 내가 편의점에서 사 먹은 CCTV에 정확히 찍힌 캔맥주 때문에 이 수치가 나왔는지를 수사기관에 밝힐 수가 없죠. 저것도 전략일 수도 있다는 전략으로 건가요? 그렇게 선택했을 일 가능성도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검찰에서도 경찰에서도 굉장히 재질이 안 좋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이 포인트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자막이 나갔는데 지금 검찰이 김호중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용학 교수님. 새로운 규정을 검찰 쪽에서 만든다는 겁니다. 이 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이른바 그 악성 지능형 음주 범죄자들의 꼼수적인 행태입니다. 저것이요. 구체적인 예를 들게 되면은 이 음주운전 단속 그 현장에서 음주운전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갑자기 옆에 있는 편의점으로 뛰어갑니다. 왜 뛰어가는가 봤더니 거기에 소주를 탁 집더니 소주를 벌컥벌컥 다 마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이 변호사님이 잘 설명하신 바와 같이 측정을 한다고 해도 사실은 이것이 그 소주 한 병 그것에 혈중 알코올 농도인지 그 전에 음주했던 것인지 결국은 구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CCTV 봐라. 내가 그렇죠. 편의점에서 마셨다. 예. 그렇다 본다면 사실상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과 다름이 없는 거죠. 근데 이것을 처벌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규정이 없다 보니까 이거 같은 사각지대를 없애야 되겠다라고 그 검찰총장이 법무부에 건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상 음주 측정 거부죄의 징역 1년 5년 이하의 양형과 동일하게 이와 같은 사항에 있어서는 법적 근거로 처벌이 되는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제도적으로 필요한, 왜냐하면 시민들이 잘못 오해하면 일단 현장에서 떨어져 나가서 술 마시거나 악용할 수 있는 악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게 되면 이런 악용의 근본적인 이 기회가 안 생기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제도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자, 그리고 이건 변호사님. 일단 이 와중에 김호중 씨가 뭐 팬카페에 올렸던 사과글을 돌연 삭제를 했습니다. 이건 또 뭐가 연관성이 뭔가 있습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사과문에 적힌 그 글 문구들 때문에 사실 언론에서도 또 문매를 맞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내 죄에 대해서도 죄송하다라고 하면서도 또 본인이 입은 이제 뭐 상처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게 과연 진정한 사과냐, 또 다시 집으로 돌아오겠다라는 표현들도 썼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진정한 반성으로 여겨지기보다는 이 사태가 좀 잠잠해지면 내가 다시 복귀하겠다라는 것을 아직 수사가 계속되는 중에 했다. 이런 말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발언이 과연 적절했는가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면서 이 사과문을 삭제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팬들이 어떻게 바라볼지 뭐 저도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좀 안감이 교차하고 열성 팬들도 어떻게 생각할지 좀 궁금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안타깝기도. 또 N번방. 자, N번방 사건 하면 굉장히 좀 안 좋은 기억들이 많은데 장갈 기자, 일단은 서울대입니다. 국내 최고 지성이라고 한 서울대에서 N번방을 떠올리게 한 사건,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했다, 이 얘기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사건 내용 이렇습니다. 40대 남성 A씨가요, 현재 서울대학교 재학생인데 오랜 기간 학교에 다니면서 알게 된 이 여학생들의 얼굴 사진을 합성한 음란물을 제작해서요,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는 최소 12명으로 전해지고 12명이요? 네, 경찰은 공범 여부를 비롯해서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확인해서 수사 중이었는데 조금 전에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예. 경찰이 5명을 검거했고 3명을 구속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불법 합성물 재유포자들을 지속해서 현재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서울대에서 벌어진 어떤 N번방 사건. 자, 그렇다면 이번 사건 관련해서 범죄 심리학자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피의자가 선배인 범죄인데 자신이 알고 있는 후배를 이렇게 성적으로 모욕을 한 것이나 진배 없는데 이렇게 성폭력을 없는 사실도 만들어내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사회적 규범에서 굉장히 일탈된 사고를 한다. 그렇게 해도 본인이 검거되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해외에
기반을 둔 SNS를 이용해 가지고 지금 영상으로 성적인 공격을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지속 가능성도 높고 재범 가능성도 높아서 지금 이 나이가 꽤 된 이 선배 디지털 성범죄자는 엄벌에 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졸업 앨범 사진에 얼굴을 도려내서 그 합성해서 이상한 사진을 만들어서 유포를 했다 이건데, 자, 이건 변호사님, 일단 신상 정보와 함께 단체방에 이걸 퍼뜨렸다고 하는 겁니다. 피해자들 정신적 충격 얼마나 심할까요?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이게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요. 어떤 단체 채팅방이냐? 서울대 단체 채팅방이라는 네. 거예요. 같은 대학을 다니는 사람들한테 내 얼굴과 다른 여자의 몸이 딥페이크 기술을 통해서 조작된 허위 영상물이 퍼졌다. 그런데 이 영상물을 통해서 오히려 성적인 조롱을 받기까지 했고, 심지어 그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요, 이 대화방의 내용을 캡처해서 피해자에게 보내면서 네. 응답을 요구하는 등 이 심리적인 압박을 하는 가스라이팅 범행도 또 추가로 했다는 겁니다. 이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죄로도 추가로 인지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같은 대학 출신은요, 대학을 다닐 때도 서로 친목을 도모하지만 사실 사회에 나와서도 대학 모임이나 여러 가지 사회 활동에서 이어집니다. 네. 이 피해자들 지금도 정신적 충격이 크지만 향후 사회생활하면서 자신의 꼬리표로 이게 계속 피해자로서의 꼬리표도 상당히 괴로운 거거든요. 이 정신적 충격이 얼마나 클지 가늠조차 어렵습니다. 네, 아는 선후배 사이에서 버젓이 이런 짓을 저질렀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변호사님, 일단 처음 피해가 확인된 지 2년 만에야 이 검찰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늦춰졌습니까? 이게 이제 경찰에서도 여러 차례 수사를 했는데 무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무혐의요? 네, 일단 이 피해자들이 무려 3년이 넘게 피해를 당해왔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경찰에 이 가해자를 이 피해자들이 추적을 해서 가해자로 추정되는 인물을 경찰에 알려주면서 수사해달라고 고소장을 낸 거예요. 근데 경찰에서는 수사를 해봤는데 이 사람이 혐의를 부인하고 딱히 수사 단서가 발견되지 않았고, 관련 피의자한테 휴대폰이나 다른 거를 받아서 포렌식을 했는데 관련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래서 무혐의.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겁니다. 황당한데요? 근데 검찰에서도 역시나 불기소 처분을 했고요. 그러자 이 피해자들은 이 고검에다 항고를 합니다. 이 수사 잘못됐다. 재기수사 명령 내려달라라고 이제 했지만 결국 항고 기각. 그래서 안 돼서 이 피해자들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법원에 재정 신청을 했습니다. 재정 신청 인용률이요, 1% 내외로 정말 극히 드문 확률인데, 다행히도 법원에서는 이 피해자들의 말의 신빙성을 인정을 해서 결국 재판으로 넘어갔고요. 경찰에서 재수사를 돌입해서 지금 피의자 박 씨 등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늦었지만 다행이고요. 엄벌에 처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논란이 되는 인물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가 기자, 일단 개통령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개통령으로 유명한 분, 어떤 일 벌어진 겁니까? 네, 강아지를 제가 참 좋아하는데 네. 반려견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개통령 강형욱 씨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 강형욱 씨가요, 자신의 회사에서 갑질을 했다, 이런 논란이 현재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인터넷에 채용 구직 사이트가 있는데 강형욱 씨가 운영하던 이 회사의 평점이 5점 만점에 1.7점으로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고 있거든요. 예. 자, 그런데 이 사이트에는 과거 직원이었던 사람들이 올린 글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면 강형욱 씨 회사에서 퇴사를 하고 공황장애나 불안장애, 우울증으로 정신과에 계속 다니고 있다든가, 강형욱 씨 부부가 가스라이팅, 인격 모독을 했다는 글도 있습니다. 또 업무 내에 감시가 좀 심하다든가, 강아지 배변 봉투에 스팸 6통을 넣어서 직원에게 명절 선물을 주더라, 이런 글까지 있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한 누리꾼은요, 이 강형욱 씨 회사가 하는 한 반려견 교육을 받았다가 막말을 들었다라는 사실을 자신의 SNS에 전했는데, 강형욱 씨가 하는 특강에 자신의 반려견을 데리고 참여를 했는데, 당시 이 작성자는 강형욱 씨로부터 당신 개는 살생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예. 하는데 어떤 얘기인지 저희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또 수강비를 내고 강형욱 씨 특강을 받으러 갔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강형욱 씨의 엄청난 팬이었고요. 나가려고 하는데 강형욱 씨가 그때 오더라고요. 저희한테 풍선개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저기 진돗개입니다. 그랬더니 당신 개는 언젠가 반드시 살상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하지만 말투가 저에게 물려고 몇 분을 쫓아다니는데도 저에게는 공격도 안 하고 물지도 않고 피하기만 하지 않았냐.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강형욱 씨가
이래서 개 키우는 사람들이 욕먹는 겁니다. 네 개는 안 문다고 하니까 욕먹는 거라고 이렇게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강용 씨가 제가 이 일만 15년 했습니다. 저한테 배우러 오셨으면 똑바로 배우고 가세요. 이렇게 말하고 그냥 뒤돌아서 가시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그날 제가 다짐한 게 두 가지인데 다시는 무덤에 오지 않겠다. 다시는 강화호 훈련사가 나오는 건 보지 않겠다. 이 두 가지였습니다. 네, 이게 견주 측 입장이라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저희가 강영욱 씨한테 사실 여러 차례 어제 밤부터 연락을 많이 했었는데 연락이 안 닿아서 연락이 오는 대로 저희가 충분히 반영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이 교수님 어쨌든 뭐 지금 방송에서 알렸던 이미지하고 좀 많이 반대입니다.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특히 지금 반려견 1000만 가구 시대에 그 중요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살생할 것 같다라고 하는 건 그 당사자 본인에게 대한 인격적 모욕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저도 좀 실망이고 외관상 비춰지는 모습과 실제의 직장과 등등에서 모습은 다르구나 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네, 아쉽긴 합니다. 라이브픽입니다. 어제부터 병원에서 신분증 확인이 의무화됐죠. 건강보험 도용이나 약물 오남용 등을 막고자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된 건데요. 신분증이 있어야 건강보험 급여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바뀐지 몰랐던 환자들이 많아 현재 병원은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신분증이 없어 발길을 돌리는 환자도 있고요. 진료를 못 받게 되니 10년째 다니던 병원인데 나를 모르느냐, 내가 누구다, 진료를 받게 해달라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병원 측에서도 위급한 환자인데 신분증을 안 가져왔다고 돌려보내느냐며 난색을 보였다고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실물 신분증을 제시하면 되고요. 만약 없다면 스마트폰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인증하면 됩니다. 신분증을 찍은 사진은 인정이 안 되고요. 병원도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하니까요. 조금은 번거롭더라도 앞으로 병원 갈 때 신분증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적임자를 찾지 못한 대한축구협회가 또다시 축구대표팀을 임시사령탑 체제로 이끕니다. 이로써 오는 6월에 열리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2경기가 임시감독 체제로 치르게 되는데요. 어제 축구협회는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를 열고 김도훈 전 울산 HD 감독을 임시사령탑 자리에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축구팀이 6월 북중미 월드컵 A매치 전까지 감독 선임이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에 김도훈 감독에 대해선 싱가포르 리그에서 팀을 우승으로 이끌며 현지 환경을 잘 아는 점 등이 선임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축구팬들은 계속되는 사령탑 공석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라이브픽 전해드렸습니다.